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네.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일왕이 등장을 했죠. 네. 제가 일왕이 새로 등장하고 나서 일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일왕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거 생각보다 돈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위키 사전 뭐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일왕강은 별로 돈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왕궁하고 부동산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예금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아베가 용돈을 줘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 허락 받아야 돼요.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왕이다. 정확하게.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루트로는 일왕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사우디의 이란 과문이? 아니 그렇죠, 이란 가문이. 이란 가문이니까 이란 거지 사실 따지면. 사우디에 있는 MSM, 모하메드 살람, MSM? MSA, 예. 그 MSA 황태자 재산이 200조라 그럽니다. 총 자산이 그렇디까? 예, 한 200조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가문 그 일가까지 하면 1200조 정도 돼갖고 세계 재벌을 다 뭐 점점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우디 왕가 부자들이.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지금 선정이한테 투자했다가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인 건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왕이 사실은 얘네들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일왕가의 현재 그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은 이게 이제 그 1945년도 일본이 패전했을 때 일본을 그 장악했던 메가더가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 일왕을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재산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현금 자산으로 3.5조 엔이라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1950년도 3.5조 엔이면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한 30, 거의 40조 원 가까운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따지면. 그 당시에 그만한 현금이 있었고 일본 국토의 10% 정도를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120조 엔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괴를 24,000돈 정도. 당시 시가로 1,100조 원 정도. 원이에요. 1,100조 원가량의 금괴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재산의 상당수를 스위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막 천성적으로 일본 지네들 말로는 3,000년 이상을 이어온 왕가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돈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패전 당시가 45년도 조사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1867년도, 그러니까 그 메이지 유신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 일왕가의 총 재산은 7억엔 70억 원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년 만에 재산을 수천조 원 규모로 늘렸다는 거거든. 도대체 그러면 일왕은 어디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빌미로 메가더와 딜을 해가지고 전쟁 주범에서 사면을 받고 풀려나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년 만에 수천조 원을 벌었으니까. 뭐에서 돈을 벌었는지 거기에 대한 일본 그 르뽀라 그래야 되죠. 일본의 사학자들이 추적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지 유신을 치르기 전에는 70억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현금이. 왜냐면 일본 자체가 가난했거든 그때. 일본 국가가 가난한데
권력, 그다시 이제 막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던 허수아비 왕이었던 왕가가 돈이 많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 왕가들이 더 돈이 많겠지. 왕가가 왕가 주변에, 그러니까 막부, 쇼군가들이 오히려 돈이 많았겠죠. 근데 이런 그 일왕이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약 3,500억 정도, 5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청일전쟁이요? 예,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돈을 한 3,500억 정도를 한 50배를 벌어들인 거예요. 불과 한 얼마만이라 그래? 한 20년 만에? 근데 그때는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그렇죠. 왕가가 좀 힘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부를 타도하고 왕가 중심의 일본 정치를 세우는 과정 중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상가에 의해서 많이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은 그냥 유키치라고 하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일본에서 제일 큰 고액권이 얼마죠? 1만엔짜리가 제일 고액권입니다. 1만원 고액권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유키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일본의 막부를 종식시킨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이 일본의 정치인들을 길러냈던 후학이고, 그리고 정한론이라고 불리는 뭐 한국을 정벌하고 중국을 집어삼켜야 되고 뭐 이따위를 이론적인 초석을 만들었던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일본 그 왕가의 일종의 돈벌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 1885년도에 이러한 돈벌이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천황 일가는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쓰비시하고 제휴를 맺어서 어떤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게 바로 일본 유선,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의 항만 해운업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육로가 별로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의 우편물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일종의 모든 통운들이 이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해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을 해갖고 미쓰비시 재벌하고 일본 왕가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재벌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정경유착의 시작. 예. 이 정경유착으로 일본이 뭘 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팔았을까요? 보미 작가한테는 미리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예 이거 내용 모르잖아요, 네. 저. 왜냐면 그 얘기하면 방송 안 한다 그럴까봐.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천업 부인의 해외 돈벌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 사업을 천황하게 하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천업 부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천한 일을 하는 부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천업 부인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의 여성 노동력들을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일종의 인신매매를 한 거죠. 즉 일본 여성들을 해외에 장기 취업하는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이름으로 구미나 유럽 뭐 각지 이른바 그 선진국들에다가 판매를 한 겁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 끌려간 여성들이 무슨 일에 정사를 했을까요? 전부 다 육아. 매춘부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제 성매매업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천황가와 미쓰비시가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쓰비시와 같이 만들었던 니폰 유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송출한 거예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럽 뭐 이런 쪽에다가 가정부 보내는 것처럼, 또는
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려간 일본 여성의 수가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성들을 판매한 대가로 일본 정부는 그 당시 일본 노동자들의 10년치 수입을 선불로 땡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전 인건비 10년치를 땡겨받아 버린 거예요. 그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축제한 재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됐다는 거죠. 그 돈이 일본 왕가의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 비자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비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천황일종은 사실상 구미의 그 매춘업자들하고 손을 잡고 자국의 여인들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이 방식이 나중에 전쟁 위안부에서도 똑같이 쓰여지게 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짓거리들이 18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이렇게 해갖고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들을 일왕과 미쓰비시 가문이 나눠가지게 된 겁니다. 일종의 무역이라고 생각했나? 그때 노예무역인 거죠. 노예무역. 근데 이게 속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부야에는 그 천황의 제1영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외부 별장이 있습니다. 하나고덴이라고 하는 하워전이라고 해요. 그게 꽃화자에 왕할 때 어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가할 때 전자인데,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별궁인 건데, 이 쇼와 천황의 결혼을 위해서 지어준 신혼 저택이었습니다. 이거를 미쓰비시가 지어서 복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매춘 사업에 참여시켜준 대가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는 또 하나의 국제 선박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미쓰이 상선이었어요. 이 미쓰이 상선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매춘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러한 구미로 팔려나간 일본 여성들의 어떤 그 매춘 비용을 가지고 몸값을 가지고 이거를 전비에 활용하고 이거를 또다시 자국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일본 근대화에 쓰이는 자금으로 이거를 되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신흥 재벌들한테 투자를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후에 일본에서 배상금이나 차관을 받아가지고 돈을 띄고 그 당시에 재벌들한테 나눠줘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배상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명목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온 차관들을 받아서 일종의 그 수수료를 띄고 빌려줘서 산업을 일으킨 것처럼 일본의 초기 근대화 산업 자본들이 사실은 일본의 여성들을 판매한 천황가와 미쓰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인 여성을 판매란 말 참 그런데 하여튼 강제로 해외에 송출시켜서 벌어들인 돈이 메가더 군정 당시의 조사를 의하면 당시 금액으로 1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1000억 원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당시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몇백 배일 거예요. 그만한 돈들을 해외에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강제로 팔려온 여성들의 인권 문제, 일본인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매매에 대한 문제 삼아가지고 1924년도에 일본인 이민 불허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매춘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으로 이송되어 오는 일본인 여성들을 막는 법안을 미국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1936년도에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미국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천황은 이 법을 미국을 침공한 이후로 선전포고문에 직접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 이후로 지속적인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24년에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런 베일 이민법, 이게 그 당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이 베일 이민법을 만들어진 데 대해서 일본은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진주만 습격을 하는 데에 대한 이 이유로 이 법 때문에 일본인들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적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인 거지, 일본 정부는. 아무튼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군수 업체, 그러니까 미쓰비시를 비롯한 업체들에다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일환가는 이제 일본의 전쟁이 대동아 전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미쓰비시의 핵심 주주인데 미쓰비시가 계속해서 군함이나 전투함이나 이런 그 군수 무기들을 만들어내게 되게 되고 그 군수 무기들을 조달해서 전쟁에 쓰는 비용으로 일본 전체 총생산의 50% 60% 투자하게 되니까 일본 전쟁이 일어나서 미쓰비시가 돈을 벌면 벌수록 일환가는 계속해서 자금을 축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동남아에 나가갖고 현지에서 약탈한 금괴라든지 각종 재산들을 다시 또 일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전쟁 물자들을 산다고 해외로 다시 반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사들여 왔는데 이거를 달러로 사들인 게 아니라 금괴라든지 귀금속 같은 해외에서 약탈한 유가증권이 아닌 귀금속으로 광물 자원을 이걸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귀금속들을 두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을 비롯한 이쪽 국가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식민지입니다. 이러한 유전 국가들을 차지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 영국이나 유럽의 서구 열강들한테 귀금속을 던져주고 거기에서 석유를 사다가 전쟁을 계속 치른 거예요. 대동아 전쟁은.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는 모든 그 전쟁 기금,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사기 위한 귀금속들, 그리고 거기에서 군수물자용으로 들어왔던 각종 석유를 비롯한 그 재화들은 전부 다 적십자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폭격하거나 피격을 맞지 않게끔 합의를 보고 이걸 운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도 얘네들은 돈을 떼먹었어요. 즉 50만 불어치의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 100만 불어치의 금괴를 보내고 남은 50만 불을 스위스라든지 해외에 있는 은행에다가 비축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란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란가는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의해서 일본 국민이 피해를 보면 볼수록 더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전쟁 말년에 가갖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일종의 재벌 가문이 됐던 거예요. 패전을 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과의 개전과 패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메가더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일왕의 사면을 조건으로 해갖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과 엄청난 금괴가 당시에 군정 정부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제 마치 일왕가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 일왕은 규벌이라고 해갖고 자신의 그 여성 자제들을 전부 다 재벌가에다가 시집을 보내갖고 혼맥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혼맥 관계로 맺어진 재벌들한테 일왕이 보유하고 있던 일왕가의 자산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인으로 며느리를 보내고 또는 사위를 보내고 그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왕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보내주고 또 그러한 재산이 큰 그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지속적인 정경유착적인 정책을 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군벌에 의해서 나중에 해체가 됐습니다만 미쓰이를 비롯한 미쓰비시 이런 대표적인 당시의 규벌 가문들이
애정이 끝나가고 이른바 그 옛날 훈구파들이 다시 수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50년대 후반에는 전부 다 다시 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돼요. 미쓰비시도 해체됐다가 지금은 616개가 넘는 엄청난 자회사를 거느린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성장했는데, 이러한 성장의 배경, 그 안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의 대부분 가치들이 다 일환가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미쓰이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미쓰비시는 사실상 사기업이긴 하지만 사기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천황가의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다니는 기업인들이나 어떤 그 근무하는 거기에 직원들의 생각이 미쓰비시는 단순하게 사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기업이다. 일본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저변에 쭉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왕가에서 왕가 자제들을 대기업으로 이제 결혼을 시켰다고 보니까 뭐 미쓰비시랑은 이미 사돈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벌, 재벌보다도 더 뛰어난 왕가의 규벌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본 왕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왕가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상 아베도 일본 왕가 미쓰비시 같은 대규모 재벌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거든요. 왜? 미쓰비시 자체가 일본 자민당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 거고요. 그 미쓰비시가 결정하는 바대로 일본의 방위 정책이라든지 군산 정책,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쓰비시나 미쓰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전후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미국 군벌들하고 일종의 지분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도 이른바 그 매춘부 수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미쓰이 그룹이 이거를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 미쓰이 상선이 2차 대전 중에는 집중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쓰이 상선의 공동 경영자가 당시 미국의 OSS, 지금으로 말하는 중앙정보부인데 미국의 OSS의 일본 작전 부장이었던 맥스웰 크라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즉 일본에서 매춘부 장사를 하고 있는 미쓰이 상사의 공동 경영자, 공동 CEO가 미국 OSS의 일본 담당 작전 사령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얼마나 공공연하고 따지고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사업이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르포가 일본의 어떤 방송을 타게 되거나 공개가 되게 되면 이게 다 묻히거나 아니면 이걸 취재했던 사람들이 테러나 폭행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베 욕만 하면서 아베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거는 일왕이 힘이 없어서다. 일왕이 뭐 방조를 하고 있어서다 그런 건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왕가는 지금의 재벌 가문을 통해서 오히려 아베를 조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일본의 그 국가 방향이 저렇게 우익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 일본 왕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인신매매 사건이 일본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노출됐을 때의 역사적인 파장, 일왕가의 도덕적인 문제, 일본 정권의 부도덕성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연장선 안에 있는 어떤 미쓰비시의 현재 징용공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전쟁 노예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들을 어떻게든 미쓰비시 차원에서 막고 있는 거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아베와 일본 왕가가 이걸 막아주기를 사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일본 안에는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왕도 현재 정치인도 그리고 그 재벌들도 전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어떤
근대화를 넘어오는 과정 중에 엄청난 사회적 비리, 국가적 비리들이 이어져 왔고, 이게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패전까지도 맞이했던 국가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통해서 재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경제적 발전의 위치까지 얻어놓고도 아직도 역사의 반성 없이 과거의 짓거리들을 은폐하고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르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은 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일본 내부에서 자성론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예고편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일본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돌이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같은 역사의 문제인 겁니다.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의 여성들을 성노예 취급해서 수십만 명을 해외에 팔아먹었던 일본 왕가의 추악한 과거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만들어진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일어났던 정경유착 과정, 그 정경유착 과정 중에 이 재벌들이 후원해서 만들어낸 현재 일본의 자민당,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일본을 말아먹고 있는 적폐의 한 뿌리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왕이 생겼다고 해서 일본의 새 시대가 온다?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국제적인 사과를 통한 어떤 새로운 나라로 거듭난다? 아베만 없으면 일본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자체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지금에 있는 뭐랄까요, 이거를 감추고 덮고 외면하고 조작해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국가의 형태가 아니다. 그럴 만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앞으로 계속 밝혀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방송으로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지저분하기보다는 좀 아픈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까지 들춰내게 만드는 거는 일본이 과거사를 지나칠 정도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미쓰비시 관련된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을 왜 이렇게까지 찍어 누르는 건지, 이게 왜 한일 간에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일본이 이거를 막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파내면 파낼수록 까지는 이 심각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도덕성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일본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만, 일본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닌가. 한국 같은 도덕적인 국가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을 접수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지랖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 외구들의 주구들을 모두 솎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매짐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보미 작가 마무리하고 우리 끝냅시다. 네. 1시간 동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